어떤 회사 임원이 이건 완벽한 범죄야 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계획이 무너지면서 자기 자신은 물론 온 가족을 끔찍한 위험에 빠뜨린 실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충격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내부자 거래의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 아마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상상해 봤을 법한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내부자 거래는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 서늘한 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야기의 주인공 A씨입니다. 그는 잘 나가는 상장 기업의 핵심 임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경영진 회의에서 그야말로 초대박 정보를 손에 넣게 됩니다. 회사가 곧 자회사의 주식을 공개적으로 사들이고 엄청난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는 그야말로 주가를 폭등시킬 수밖에 없는 엄청난 호재였죠. 애쉬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주식을 사면 바로 걸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주 치밀한, 스스로 완벽하다고 믿는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아내와 대학생 자녀의 주식 계좌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보시면 정보를 얻자마자 가족 계좌를 동원하고 심지어 친한 친구한테 술자리에서 넌지시 곧 큰 거 터진다고 흘리기까지 하죠. 그리고 결과는 수억 원의 엄청난 이익이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 이름으로 안 샀으니까 절대 안 걸려 라고요. 하지만 A씨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계획엔 정말 치명적인 구멍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금융 감독 시스템을 너무 우습게 봤다는 거죠. 그들의 감시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거미줄처럼 촘촘하고 무서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수사 기법이 정말 영화처럼 펼쳐집니다. 금융당국은 공식 발표 직전에 특정 계좌 몇 개에서 아주 수상할 정도로 대량의 주식을 사들인 걸 포착해요. 그리고 곧바로 IP 주소를 추적했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내 명의 계좌에 접속한 곳이 바로 남편 A씨의 회사 근처 그리고 집이었던 겁니다. 돈이 어디서 왔는지 자금 출처를 추적해보니 그것도 A씨였고요. 심지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돈을 넣은 친구 C씨의 거래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단 한 사람, 바로 A씨를 가리키고 있었죠. 결국 A씨와 그의 아내는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죠. 판사의 동정심에 기대서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한 건데요. 과연 법원은 이들의 눈물에 넘어갔을까요? 첫 번째 변명입니다. 아니, 전 그냥 이름만 빌려줬다니깐요. 실제 투자는 아내가 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요, 이런 얄팍한 변명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법은 계좌의 이름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실체를 보거든요. 이 돈 대체 어디서 나왔나? 매수, 매도 주문은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나? 모든 돈의 흐름과 결정권이 A씨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변명은 그야말로 단칼에 기각됐습니다. 자, 그럼 친구한테 정보를 흘린 건 어떨까요? A씨는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그냥 술 마시면서 한 얘기지. 제가 언제 주식 사라고 했습니까? 수익 나누자고 약속했나요? 일리 있어 보이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법원은 내부자 거래의 핵심을 꿰뚫는 아주 무서운 기준을 꺼내듭니다. 법원의 판단은 그날 판사의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쌓아온 아주 단단하고 명확한 법의 기준, 바로 판례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죠. A씨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원은 딱 세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기존 판례에서 찾아냈습니다. 첫째, 차면 계좌의 진짜 범인은 누구로 봐야 하는가? 둘째, 아직 100% 확정되지 않은 계획도 중요 정보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 친구에게 정보를 슬쩍 흘리는 행위는 어디까지를 범죄로 봐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미 법에 정해져 있었던 거죠. 바로 이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A씨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나는 시킨 적 없어요 라는 변명을 아예 원천봉쇄하는 법의 안전장치거든요. 어렵게 들리시나요? 아주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직접 야, 이 종목으로 주식 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도 내 얘기를 들은 친구가 이 정보 들었으니까 주식 사면 돈 벌겠는데? 라고 생각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정보를 말했다면 그걸로
이미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정말 섬뜩할 정도로 간단 명료한 기준 아닌가요? 대법원은 이 판결로 나는 그냥 푸념한 거야, 그냥 말해준 것뿐이야 라는 모든 변명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내 입에서 나간 정보로 누군가 부당한 이득을 볼 가능성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도 공범이라는 서늘한 경고죠. 자, A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이제 모두가 정말 궁금해하실 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남편의 범죄에 자기 명의의 계좌를 빌려준 아내. 과연 아내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라는 말로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수많은 가족들이 빠지는 법적 함정의 핵심입니다.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나는 정말 순수한 의도로 도와준 건데, 이런 항변, 과연 법정에서도 통할까요? 아내의 운명은 이 세 갈래 길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첫째, 정말 순수하게 아무것도 모른 채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 이 경우엔 최악인 내부자 거래 혐의는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처벌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남에게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죠. 둘째, 방조범이 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우리 남편이 뭔가 좀 이상한데? 혹시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라고 조금이라도 의심하면서 계좌를 빌려줬다면 그건 범죄를 도와준 방조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악의 경우인 정범. 남편한테 정보를 직접 듣고 심지어 본인이 HTS에 접속해서 매도 버튼을 눌렀다면 그땐 범죄를 계획한 남편과 똑같은 주범으로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하고도 무서운 이야기 끝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슴에 꼭 새겨야 할 세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회사 내에서 알게 된 비밀은 그 어떤 것이라도 가족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조차 절대 입 밖에 내선 안 됩니다. 여보, 우리 회사 이번에 대박 계약 하나 터뜨렸어. 식탁에서 무심코 한 이 자랑 한마디가요. 다음날 새벽 온 가족이 잠든 집을 덮치는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 가족의 계좌를 빌리는 것은 절대 안전한 방패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이 범인이라는 걸 가리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의 흔적이 돌 뿐입니다. 금융당국의 자금 추적 기술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IP 주소, 돈이 오고 간 내역, 평소 거래 패턴 분석으로 실제 계좌 주인을 거의 100% 찾아냅니다. 절대 숨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원칙입니다. 친구가 건네는 달콤한 고급 정보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까지 범죄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이는 독이 든 사과일 뿐입니다. 너한테만 특별히 알려주는 건데 이 말에 혹해서 주식을 사는 그 순간 당신은 정보를 받은 1차 정보 수령자가 되어서요. 정보를 준 친구와 똑같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 가볍게 생각한 부탁 하나가 나와 내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오늘 저녁 여러분의 가족과 나누는 대화는 어떤가요? 어쩌면 그 대화가 범죄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한 번쯤 진지하게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